ESG는 기업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ESG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주체이기도 한 기업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큰 화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 요구,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 때문에 석탄 발전소들이 폐쇄되는 좌초좌산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 때문에 ESG라는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다행히도 이 ESG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담론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는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담론을 부분적으로만 포함하면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흐름들이 모두 실패했듯이 또 그러한 실패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변화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충분한 그런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위기는 굉장히 급박하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ESG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무엇인가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무엇인가? 기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연자원을 자연에서부터 채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산, 판매, 소비한 이후에 버려지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구라는 유한한 생태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경제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아야 성공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수요에만 부응하는, 정말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되는 물건들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 아주 마케팅이라는 것으로 대별되죠.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사막에서 히터를 팔고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판다. 숨겨진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소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까지 기업 활동이었고 그것이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됐죠. 이런 기업 활동들은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을 추종하는 경제활동이 어떤 문제들을 가져왔는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위기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은 환경 생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낳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업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죠. 기업 내부가 민주적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만큼 민주적이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미개와 가장 확실한 돈의 가치로 지배되는 것이, 돈의 논리로 지배되는 것이 기업이라는 조직이 되어버렸죠. 특히나 대기업, 재벌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리고 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 정말
타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환경 생태 전체의 문제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각, 그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러면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져온 위기가 어떤 것인지, 기업들이 그런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그 범주들을 위기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레베카 핸더슨, 우리가 앞에서 ESG 경영 수업을 했던 레베카의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레베카 핸더슨은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환경 생태적인 위기, 그다음에 불평등의 위기, 그다음에 제도의 붕괴라는 위기, 제도적인 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환경 생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 책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크게만 살펴보면 우선 기후변화 또는 뭐 바다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도 있고요.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그 오염으로 인한 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돌아보고 기업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각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근래에 보이는 경향 중에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것이 있었죠. 이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줄여서 주주에게 가게 하거나 고용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임시직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고용 조건을 악화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고 있죠. 이런 불평등은 끝내는 사실은 구매력 자체가 충분해지지 않는, 그래서 경제 자체에 위해를 미치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고발한 보고서는 1996년에 UNDP가 인간개발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UNDP가 지원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장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조사한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꼽는 것이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수익은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뿌리 없는 성장.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있던 사회의 문화를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기존의 공동체 중심의 적게 만들고 적게 쓰는 이런 사회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그 문제로 그런 문화로 이제 전환되면서 기본적인 문화들이 사라져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 없는 성장. 이거는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한 훼손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언의 성장. 성장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되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탄압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자비한 성장. 성장에 의한 과실이 사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자본에 독점되는 이런 현상을 그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의 성장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하에서 활동해 왔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 사회가 그럼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크게는 기업이
자연 생태계 안에 인간 사회 안에 그 하위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사회에 의존해 있고 우리 사회는 다시 자연 생태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생태계나 사회가 붕괴된다면 기업 활동도 있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인식하는 하에서 기업 활동을 해달라라는 것이죠. 크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려는 기업 활동도 불가능해지지만 그 자연 생태계의 붕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존재가 어려워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다음 사회적으로는 여기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능력이고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능력주의.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가정들,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기업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회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도 우리 지구의 자연 생태계 안에 또는 우리 그 사회 안에 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게 외부에서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은 ESG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기업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뭔지 생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굉장히 오히려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에 집중해서 나머지 것들을 거의 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장 출발점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현재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교육과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컨설팅 회사들이 제안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업의 목표가 재설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짚어봤듯이 2020년, 19년에 블랙록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다시 설정돼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지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흐름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주주이익 극대화가 지상의 목표,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점점 더 심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목표가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를 없애거나 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이런 기업의 목표 재설정은 사실은 CEO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CEO가 이런 인식들이 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기업의 목표들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산 활동 또는 판매 활동 또는 그 이외의 활동들을 어떻게 변환시킬 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전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원을 덜 소비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사실은 ESG가 해야 되지만 ESG라는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컨설팅 업체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업을 돕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앞 시간에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 컨설팅 업체들도 똑같이 해당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들이 단순히 컨설팅 업체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ESG가 감당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ESG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들을 컨설팅 업체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목표를 재설정할지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충분한 목표의식을 가진 활동으로 컨설팅 업체들이 변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이런 과정들은 컨설팅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렇게 되면 컨설팅 업체 자체의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ESG를 실행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컨설팅 업체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이런 변화를 싫어할까요? 기업들은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이 기업의 비용을 높이거나 수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은 사실은 ESG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 그 전략들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위기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업들은 결정해 왔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그러면 ESG를 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냐 또는 기업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거나 실행할 경우에 그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ESG라는 좁은 범위에서의 평가는 좋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거로 인한 기업 이미지에 좋아지는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뭐 투자가 쉬워진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익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의 변화는 그런 단기적인 이익이 있고 없고 때문에 결정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변화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지구 생태 환경 이것을 보장하는 그래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기반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호해서 자신들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라는 것이 사실은 얼리무버들이 갖는 모든 그런 우리가 장기 투자를 계획할 때 얼리무버가 갖는 그런 이점들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에서의 전환이라는 것들을 기업이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기업이 비용이 높아지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는 구조는 절대로 좋은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변화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변화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된다면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제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주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다시 정리해보면 국가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절에 굉장히 시장의
주변부의 역할들,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는 쪽에만 이렇게 존재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었죠. 이런 이 경제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업들의 자기 영역 확대를 위한 요구였지 그것이 정말 타당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국가의 국민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큰 그림들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의 역할이 시장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그림,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큰 역할을 재설정하고 그 실행 능력들을 제고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가치를 갖게 하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미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졌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시스템이고요. 그걸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들도 만들어져 있고 목표들도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가치 또는 뭐 세계가 무한하다라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이 가치의 문제도 필요하죠. 세 번째로 기업이 전환적 활동을 유도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제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지원 제도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 국가 목표를 기업과 공유하고 시민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인 장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ESG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위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이 영역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없거나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가 기업들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래서 기업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표를 좋게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 이렇게 짜여진 프레임 안으로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그런 평가 시스템의 산업부나 이런 데에서 그 지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준들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ESG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칫하면 이것 자체가 기업들의 전반적인 변화 필요성보다는 이 ESG 지표를 개선하는 데 머물게 하는, 오히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컨설팅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의 재설정과 큰 방향이라는 걸 설정하고 제도들이나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그 고민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87년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선언되고 그 무렵에 밀브레스라는 학자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기본 가치 안에 넣었죠. 정의, 뭐 안전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성장사회와는 달리 성장사회가 경쟁을 추구했던 것과는 차별되는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브레스가 그 사회적인 가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가치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늦게 가고 그나마 늦게 가면서도 기후변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후변화라는 의제가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점점 더 늦은 속도이긴 하지만 강화되는 요인은 사실은 시민활동입니다. 세계적인 시민활동들이 결국은 아리백을 만들어내거나 탄소 국경 조정세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또는 국가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역할보다 큰 것 같지만 결국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시민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기업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위기를 같이 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이런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하나, 기업이 성장 중심의 정책, 그러니까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더 많이 폐기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소비입니다. 이 소비가 얼마만큼 건전하고 전체 생태계나 사회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업 활동을 바꾸는데 그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비 활동을 바꾸는 것 역시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와 같이 접목시켜서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국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모여서 지금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서로 정보들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들을 각각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렇게 실천을 해가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서로 잘 안 이루어졌죠. 기업은 기업의 이익만을 받고 기업은 국가의 역할들을 축소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가 전체의 위기를 같이 인식하고 방향을 정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담론으로 제시되었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우리 사회의 목표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들을 나누어 맡아야 할 시기입니다. ESG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이렇게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위기에 대해서 기업, 국가, 또 시민사회가 모두 합쳐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ESG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SG에 대한 우려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ESG가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ESG는 지금 경제사회 환경적으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위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또 한 번에 그냥 그린워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국가, 시민사회 모두의 특별한 인식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으로 ESG에 대한 6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